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 첫 번째 시간 차시로는 온라인 22차시 아니 20차시라고 볼 수 있네요. 오늘은 공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학습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적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학생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판서하는 내용,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받아 적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설명을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2차 시에 걸쳐가지고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개념들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중요한 개념들 설명을 좀 하고 교과서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 예상할 때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켜봐야지. 자, 일단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도시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주변이 바다, 산, 좀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적인 입장 때문에 그들만의 어떠한 독특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즉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이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의 발명이 되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자유인의 개념인 동시에 아테네에 속한 성인 남자들만 여기에 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됐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신분의 자유가 없는 노예라든가 그리고 아테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자,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성인 남성이 아닌 성인이 아닌 사람들, 아이라든가 여성 등은 이 시민의 범주로부터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그 사회 구성원 중에 배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저 당시의 민주주의 형태를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시에 발명된 고안된 직접 민주 시스템이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계속해서 이 당시에 유명한 정치 기구로서 민회랑 평의회 재판소라는 게 있는데 저곳은 당연히 시민들이 저곳에 일단 가입이 되고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지만 그리고 저거에 들어가는 방법이 추첨에 의한 거다, 윤번제에 의한 거다 이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의 개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정치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나저나 저러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형태, 대표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도편추방제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도편추방제라는 거 정치 형태로서 어떤 참주정, 독재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다가 무기명으로 적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국외로 추방을 하는 도편 추방제로서 저거는 오늘날의 국민 소환 제도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 즉
국민 소환제도의 대표적인 전형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도편추궁제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거를 정치적인 어떤 적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등의 악용의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중후정치의 폐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선생님이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뭐 산으로 간다는 말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랄까 포퓰리즘이라고 들어봤죠? 좀 대중 영합 인기주의라는 식의 오늘날 우리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러한 거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저 당시에는 대표적인 철학가, 사상가로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랑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필로소퍼라고 적어놨는데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철학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필로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관련해서 플라톤과 같은 경우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철인 국가론, 그러면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절제를 하는 어떤 국민 계층 간의 어떤 기능, 역할을 얘기하면서 정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옆에 있는 아테네 학당 그림의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 현실 세계에 대한 고려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준 폴리티콘, 즉 인간의 정치적인 동물, 즉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점을 역사한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중세로 넘어오면서 각각 도구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경제 사회적으로는 봉건사회, 봉건사회라는 것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각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기의 신복들을 심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할당된 땅들을 줘가지고 뭔가 독립되고 자치적인 개념의 영역을 선물 혹은 그 다스릴 자치권을 줌으로써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자급자족을 하는, 자급자족 오타키라고 하는데 그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봉건사회가 지배적인 사회였던 걸 얘기했고, 뭐니뭐니 해도 저 중세시대는 크리스트교가 지배된 사회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세의 키워드는 바로 신 중심의 세상이라는 말, 특히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뭐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 라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받고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암흑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세의 신 중심의 사상, 그리고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하지만 이러한 어떤 중세의 신 중심적인 사고 질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세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근대가 오기 전에 두 가지 큰 혁명, ER이라고 적어놨는데 두 가지 큰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헬레니즘적 사고를 다시 재현하자는, 다시 재생시키자는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하나 일어났고, 엄청나게 많죠. 이탈리아라든가 그 북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뭐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문의의 사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타락된 종교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종교의 타락이야말로 정말로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솔라피데라고 좀 유명한 말 하는데, 참된 신앙으로 회귀해보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원래의 그 종교에 대한 생각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도에서 참된 신앙으로라고 하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요, 뭐 신은 헌금 안에 들리는 그 돈소리, 돈이 들어가는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고 뭐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된 집단에서 계속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좀 모은다든가 돈이 넘쳐나든가 큰 웅장한 종교적인 건물을 짓는가 되게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비리, 부패 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루터 같은 사람은 독일의 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가지고 95개의 반박을 개함으로써 어떤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어떤 창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할 얘기가 사실 많아요. 종교개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접해가지고 읽어봄으로써 종교적으로 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의무교육, 보통교육이 이렇게 커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도 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이러한 종교개혁기 그리고 르네상스기에도 대표적인 사상이 있는데, 왕권이라는 거,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신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관점이랑,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절대 주권은 두 가지의 대표 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절대 왕정 앱솔루티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중심 사회에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왔는데, 그 인간의 절대성이 차용되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수, 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을 어느 누군가에게 다시 빼앗기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한, 막강한 힘을 계속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의 힘을 제일 지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신복들, 나를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줄 만한 나의 충실한 신하들을 그 서열에 맞추어 딱딱딱딱 포진시켜 놓는다면 그들은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잖아. 그러한 수직적인 서열화된 체계를 일컫는 용어 관료제라고 했습니다. 관료제. 자,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처에서 항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상비군 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권력이라는 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은 돈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바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중상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자본주의의 발전상에서 상업자본주의다, 산업자본주의다, 독점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다, 요때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이 절대왕정기에 중상주의라는 개념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하기를 바랄게요. 자, 관료제도, 그리고 중상제도, 그리고 상비군제도, 요 세 가지 제도가 절대왕정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요 당시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사회의 구조를 한번 더 파헤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러한 희소한 권력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회의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등장한 계급이 제1계급이 성직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고, 자, 2계급이 귀족 계급, 3계급이 평민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1계급과 2계급은 그 나라 구성원의 2%밖에 안 됐다고 해요. 나머지 98%는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2% 중에서도 성직자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이 평민들은 중세 봉건사회의 그 틀 안에서 성 안에 갇혀있는, 성 안에 있으면서 뭔가 뭐 이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저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성을 벽돌로 지었는데 그 벽돌을 뭐 프랑스어로 부르크, 그래서 오늘날 뭐 룩셈부르크, 함스부르크 이런 부르크로 끝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어떤 남아있는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르주아를 제법 돈은 많이 있었는데 항상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어떤 의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1계급과 2계급은 권리만 가지고 있는 계급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지? 물론 프랑스와 달리 영국에서는 뭐 젠틀이라고 해요. 젠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상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좀 축적시킨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평민들은 의무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1, 2계급은 권리만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앙샹 레짐이라고 합니다. 즉 구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누구는 권리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의무만 가지고 있으니 인간은 권리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권리는 의무와 같이 병행되었을 때 그 권리라는 게 뭐 좋은 거지, 누구는 권리만 있고 누구는 의무만 있고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되게 불공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빼부수자라고 하는 시민혁명이 근대의 거의 초반, 아니 중세의 막바지, 아니 근대 쪽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는 권리만 있고 누구는 의무만 있어. 이거를 왜 깨야 돼? 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 계몽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평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는 되게 불리하게 돼 있고 누구한테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깨부숴야 되지 않는가?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 그런가? 왜냐면은 하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누가 주었다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받은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사회계약설 저번 주에 수업 내내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얘기를 엄청 자세하게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계약설. 그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부터 했었을 거고, 자연 상태가 요러했다. 그러니까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절대군주제다, 직접민주주의다, 간접민주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요거는 오늘 조금 이따가 보충자료 마무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상으로 각각 시민혁명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을 하게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합의를 하면서 권리 청원이라는 게 체결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전제적인 어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혁명이 아니고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러한 식의 어떤 명예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16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1777년에 일어난 미국의 독립혁명도, 자,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탈출,
미국이 독립하자라는 그 시민혁명도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도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사회개혁론자들 계몽사상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천부인권사상에 힘입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근대의 시민사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혁명 일어나고 그 전인가 후인지 모르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자본이 비약적으로 축적이 되는 우리 인류사의 엄청난 진화, 발전, 이런 거를 우리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민사회가 옴으로써 드디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좀 더 넓어진 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주장을 하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부상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혹은 표출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한 사람의 수중에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 못하도록 분산을 시켜야 돼. 뭐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독재를 막는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안 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존 로크라든가 몽테스큐에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그때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가지고 서로 힘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됐지? 다음으로 위헌주의라는 것은, 자, 절대왕정이라든가 그 전에 이 시기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고 정확한 그런 법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통치를 하는, 정치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다 확실한 인간들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약속의 산물로 좀 경직적으로 바꾸어버린, 안정적으로 바꾸어버린 것을 헌법, 국가의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국가의 어떤 통치 기구라든가 그 통치 기구들이 하는 작용이라든가 그 조직의 원리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다 확실히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처리하자는 그 주의가 나왔으니 그거를 바로 위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이 헌법에 대한 얘기도 아마 다음 시간에 헌법의 주요한 5가지 기본적인 원리 해가지고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다 막 배우게 될 거예요. 세계평화주의이다,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다음에 법치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법치주의라는 거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오직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뭐 보호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 적어도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있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나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형식적으로 법치주의라 하면 인치주의의 반대말로서 무조건 이 통치를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 법률의 형식만 갖추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그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정당성과 합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것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고, 끝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권한인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권리예요. 그래서 원래 그 주권이라는 거, 절대 왕정기에 단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 권리가 끝나고 it's over 끝나고 백성들이 그 힘을 쟁취했다. 그래서 쫙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러한 식의 근대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고안물들이 분명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한계도 있는 거예요. 한계도. 오직 이 평민 계급들을 위한 제도였다는 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르주아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은 여기로부터 제외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도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아니고 이 지명 관계상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자, 현대사회에 오면은 자, 제일 처음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근대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더 초월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생활하는 양식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로 급부상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현대사회에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관용이나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들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라는 것은 언제 이거를 현대라고 하냐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그 시점을 현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불행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이 전쟁의 시작과 함께 현대라는 현대라는 세상이 시작을 했으니 저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죽고 뭐 했는데 1919년 바이마르라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전쟁을 시작했던 독일인데 가장 마지막에 항복을 하는 나라도 독일이에요. 이 독일의 당시에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하도 항복을 안 하다가 결국 국민들이 그 황제를 내려와 해가지고 엎어가지고 만든 그 공화국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의 사회적인 기본권, 즉 복지국가 헌법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복지국가 헌법.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모순들, 뭐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의 어떤 환경, 열악한 환경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절대 왕정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절대 왕정기에 걸쳐서 구축된 자유권이라든가 그리고 평등권, 그리고 물론 부르주아들만 해당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도 여성들도 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참정권이라는 것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이 1, 2, 3, 4, 5번 5가지의 기본권 등이 역사를 걸쳐서 사실은 여기에 무기는 없었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피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정말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5가지 권리들로 인해서 비로소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 기본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러한 식으로 의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과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고전적인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고 이제 네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교육을 받을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그리고 환경을 보존시킬 의무,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성에 적합하게 해야 될 의무 등의 토탈 6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6가지의 의무를 다 하고 5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의 내용들은 사실 저번 주에 오프라인으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했던 내용의 틀을 삼아가지고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계약론에 대한 정리, 유인물 정리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 보자. 헌법에 대한 얘기 있네.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 4가지 정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본권, 각각의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다음에 교과서 정리하고 진도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 이 20차시 이 유인물을 보면은 선생님이 맨 밑에다가 좀 적어놨거든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좀 누락이 되었는데 저번에 오프라인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연상태의 개념 어떠했을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과제 제출방에다가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론 간략하게 언급하고 헌법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자, 21차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죠.